한국 사람 만들기 제1부 조선 사람 만들기 제3장 선비의 탄생. 사와 사대부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존재하던 계급이다. 그러나 송대에 들어서면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당과 그 이전의 왕조들은 국가를 경영하는 엘리트를 극소수의 귀족 집안에서 충원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 장안과 그 인근에 거주하였다. 송대 이전까지 사와 사대부는 이들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북송대에 이르면 과거 제도가 확대되고 국립학교가 현 단위까지 설립되면서 국가 엘리트 충원에 있어서 집안 배경 외에 교육 수준도 점차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사는 과거 시험을 쳐서 중앙의 관료가 되고자 하는 계층을 지칭하게 된다. 남송대에 이르러 사 계층의 정체성은 또다시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 북송대 사대부들의 주된 관심은 관료로서 국가 경영에 참여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것이었다. 북송이 멸망한 이후에도 강북에 남아있던 지식인들은 계속해서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강북을 점령한 금이 과거 제도를 부활시켜 북송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료를 선발했기 때문이다. 반면 남송의 사대부들은 관료로서 국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기보다는 지식인으로서 학문 그 자체를 중시하는 한편 지역 자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관직과 상관없이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이나 치주 등 지방이나 향촌에 뿌리 내리고 타 지역의 사들과 연대를 맺는 것을 중시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사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서로 간의 인정을 통해서 획득하고 유지하면서 자신들만의 사회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을 키운다. 사의 성격이 변한 가장 큰 이유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남송대에 이르면 과거에 응시하는 사의 숫자가 급증한다. 따라서 응시자 대부분은 과거에 낙방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과거 급제와 그에 따르는 관료직에서 찾고자 한다면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남송의 사는 존재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했다. 과거 준비에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급제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갈 확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는 합격보다는 배움 그 자체를 중시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관직보다는 학문에서 찾기 시작했고 관료로서의 지위보다는 학자로서의 명성을 더 중시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오히려 창피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학문을 통하여 자신을 수양하고 사상을 정립하는 것을 더 의미 있는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관보다 학이 중요해진 사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문을 보급하는 일, 즉 학문을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게 된다. 조선 사람의 이상인 선비의 원형은 이렇게 탄생한다. 1. 과거 제도와 사의 탄생.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송대에는 수도와 그 인근의 귀족 계층만이 아니라 향촌의 다른 계층들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자식들에게 농사 대신 글 공부를 시키고 과거 시험을 치르게 한다. 향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 잉여가 가져다주는 여가를 활용하여
독서인이 되고 신분 상승을 위한 과거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강남농법 개발로 인한 잉여 창출이 제공해준 정치적 공간과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이들이 바로 중국 강남의 재지 지주들이다. 향촌에서 경제력을 쌓은 가문들은 이제 과거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자신들의 새 지위를 공인받고자 한다. 한편 북송이 당 말과 5대 19개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을 이루면서 관료에 대한 수요는 급증한다. 본인이 군벌 출신이었던 송태조 조광유는 군벌 정치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당나라가 안록산이라는 군벌의 반란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기에 송태조는 철저하게 문민 중심의 정치를 꾀하였고 그 방편으로 과거 제도를 통한 문관 엘리트 선발을 역대 어느 왕조보다 강조하였다. 관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면서 과거를 치르는 사의 숫자는 급증한다. 12세기 초에는 전국적으로 과거 응시자가 3만 명을 넘었고 12세기 말에는 8만 명을 돌파하여 송이 멸망하기 직전인 13세기 중반에는 무려 45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관료 수급의 균형은 곧 깨진다.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관료의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반면 과거를 준비하는 사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최고 수준의 과거 시험인 진사시는 3년에 한 번 치러졌는데 합격하는 숫자는 400에서 600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북송에서는 고위 관직에 오른 사대부에게는 음서의 특권이 주어져 자신의 아들, 손주, 형제, 조카 등 모든 친족에게 관직을 줄 수 있었고 음서 제도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숫자는 전체 관료의 40%에 달했다. 따라서 북송의 사대부 집안들은 수대에 걸쳐 수많은 고위 관료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사마광은 자신의 친척 23명이 관직을 갖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명한 사대부 집안의 후예들이 음서 제도를 통해 낮은 관직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유명한 관료를 조상으로 두지 못한 집안에서는 말단 관직조차 얻기 힘들어졌다. 북송대 중후반에 이르면 경제 발전과 교육의 확산, 인쇄술의 발달로 책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음서 제도가 아닌 과거를 통한 정부 관료 충원이 급증하면서 명문가에서조차 대를 이어 과거 급제자와 고위 관직자를 배출할 확률이 급감한다. 결국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 중에서도 관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극소수였다. 응시자들은 낙방을 거듭하면서 재수, 삼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과거 급제 시 평균 나이는 30이 넘기 시작했다. 과거에 낙방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송대의 교육이 보편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지만 다시 과거 응시자들을 양산한 결과를 낳는다. 사는 과거에 급제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급제하더라도 하급 관료로 평생 지방관리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사회로 눈을 돌려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차원에서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주자도 평생을 하급 관료로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지역 주민과 밀착된 삶을 살았고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실질적인 정책을 담은 권농문, 가례 등을 저술한다. 주희로 대표되는 제지지주 출신 하급 관료, 진사시에 급제한 향반들이 실사구시를 구호로 내세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사는 매우 강한 계급적, 정치적 연대의식을 갖게 된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사들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 유명한 학자들의 문화생이 된다. 저명한 학자들 대부분도 제지지주 출신의 학문은 높지만 고위 관직에는 진출하지 못한 인물들이었다. 사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히는 동시에 다른 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국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 고유의 문화와 정치적 기반을 구축한다. 관직에 나아가서도 초급 관료로서 여기저기 수없이 전출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대부, 향사들과 돈독한 유대 관계를 맺는다. 한 예로 육유라는 관료는 1170년 고향을 떠나 스촨의 임지로 가는 중 157일을 여행하면서 수십 명의 관료, 퇴직 관료, 불교 스님, 도가의 도사들을 만나고 유명한 시와 역사서에 나오는 명승지를 방문한다. 남송의 사대부들이 과거 급제 대신 학문 자체의 의미를 두기 시작했다고 해서 과거를 보지 않고 공부만 한 것은 아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는 것은 여전히 중요했다. 급제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시험을 치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사는 이제 과거 합격 여부나 정부 공직 진출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를 치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회의 엘리트 계층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송대 이후로 사는 관료보다 더 존경받는 사회 계층이 되었지만 공식적인 직함도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계층도 아니었다. 어떤 사람이 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황제도 조종도 아닌 사를 자칭하는 다른 사들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산재한 사의 정체성과 일체성이 유지되는 것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과거 시험 준비 과정에서 사는 사로서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습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촌에서도 과거를 준비하고 치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향반, 유지, 향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과거 제도와 더불어 송해 국립교육기관은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향촌의 제지지주, 유지들이 하나의 통합된 엘리트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중국이 송대 이후로 왕조 교체기에도 장기적인 분열기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인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송대의 경제 발전을 통한 경제 통합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국의 장기적인 정치적, 문화적 통합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송이 전국에 세운 국립교육기관과 과거제도였다. 국립학교와 과거시험은 제지지주들에게 사의 문화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엘리트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이들은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시험 문제를 풀고 같은 글쓰기를 배우고 같은 위인들에 대해 공부하고 같은 예절을 지키면서 사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제지지주들은 과거 시험을 준비함으로써 향촌을 떠나지 않고도 나라를 걱정하고 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 계층의 출현으로 송은 중앙조정과 향촌 사회 간의 강력한 정치적, 문화적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11세기 중엽 송에서 과거를 준비하거나 치른 사의 숫자는 220만 명을 넘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사가 과거 급제를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 제도의 역할은 중앙정부 관료를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는 엘리트 계층이 자신들의 지위를 영속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이로써 사는 국가 관료와는 독립된 정체성을 갖게 된다. 사는 향촌에 기반을 두고 종법 제도의 부활을 통한 사족으로서 주변의 다른 사족과 결혼을 통한 경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향촌에 뿌리내린다. 남송의 사대부 가문들이 송원 전환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원대의 대부분 중앙조정에 입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미 남송대부터 중앙조정에 의지하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송대를 거치면서 과거 제도는 중앙정부의 인력충원 제도에서 향촌의 사가 전국적인 계층의식과 문화적 공동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기제로 변환된다. 송대 과거 제도의 역설은 수험생의 99%가 낙방하는 시험 제도가 사라는 국가 엘리트층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다. 2. 문학에서 도학으로. 한, 당을 거치면서 발전한 유학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문명의 모습과 틀을 배우고 경전의 원래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하여 고문과 유려한 문체, 글씨를 중시하는 문학이었다. 그러나 관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송대의 사들은 고전과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고전의 수려한 문장을 외우고 반복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뜻과 이념을 해석해내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문의 스타일을 익히는 것보다 그 안에 담긴 사상을 깨닫고 전하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고전에 담긴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습득하려고 하기보다 그 고전이 자신의 시대와 상황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하는 것을 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시, 서에 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읽고 이념을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이들 간의 논쟁은 새로운 해석의 틀, 역사 방법론, 철학 이론을 태동시켰다. 당 시대까지 훈고학적 경학이 발달하였다면 남송에서는 주희의 사서 집주가 발달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수기, 즉 자기 수양을 통해서 도를 깨우치는 도학의 발달로 귀결된다. 글씨에 있어서 소식, 황정견, 미불과 함께 북송의 4대가 중 하나로 꼽히는 채양은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문학과 도학을 명확히 구분한다. 그는 친구가 한유의 고문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지적한다. 소위 도에서 문을 배운다면 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문에도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문에서 도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이는 그 과정에서 갇히게 된다. 그러므로 도는 문의 근본이고 문은 도의 수단이다. 문으로서 사람을 일깨우는 것을 어찌 도로 먼저 사람을 일깨운 것과 비교할 수 있는가? 경산이 지난번 편지에서 문장의 기교나 고전적 수사를 주장했는데 나는 수사적 글쓰기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다. 친구가 문을 배우는 것은 동시에 도를 깨우치는 것이라 답하자 채양은 다시 편지를 보낸다. 내가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도에서 문을 배운다면 문에도 도달하고 도 역시 도달할 수 있지만 문에서 도에 도달하려면 그 과정에 갇히게 되는 자가 많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학자가 도를 먼저 배우고 문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사는 육경의 도가 모두 먼저 문에서 밝혀졌고 먼저 문을 배운다고 해서 도를 잃은 자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경산이 내 편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도학을 완성하는 것은 정의와 주희다. 도학자들이 1241년 문묘에 배향되고 1315년 도학을 집대성한 사서집주가 과거 교재로 채택되면서 도학은 명실상부한 중국의 주류 사상으로 자리 잡는다. 주자의 역할이 워낙 컸기에 주자성리학이라고도 일컫는 도학은 우주의 질서는 하나의 통합된 원리인 이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 질서의 원리를 인간 세상에 반영하는 것이 윤리 도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원리는 인간의 성으로 개개인 속에 모두 잠재해 있으며 인간의 격, 즉 인격은 자신이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성을 얼마나 잘 갈고 닦아서 그 속에 내재한 도덕성을 바르게 함양하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했다. 도학, 즉 주자성리학은 원시 유교와 달리 정치 권력을 도덕적으로 제어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개개인들이 내적인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 3. 주자와 강남농법. 경제는 발전시켰지만 외교 안보에는 무능했던 북송 조정은 여진에게 강북을 빼앗긴다. 남송의 초대 황제인 고종은 금나라와 화평을 맺는 데만 매달리고 정부가 주도한 개혁은 모두 유명무실하게 된다. 남송의 정부는 당이나 북송 정부와 달리 경제에도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겼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시장에 의존하기 시작한다. 과거의 중국 왕조들과 달리 이상적인 국가의 모델을 설정하지도 않았고 이에 따라 사회를 개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무능을 목격하면서 깊이 좌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송의 사대부들은 정부의 역할 자체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는다. 남송의 정부가 백성들의 일상에 개입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시장에 맡기면서 생기기 시작한 공백을 채운 것이 사대부였다. 남송의 사안은 무능한 정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수기 치인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한다. 국가가 지방 경제와 사회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게 되자 사대부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향촌의 질서로 관심을 돌린다. 이들은 중앙정부에 들어가야만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향촌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도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비록 중앙정부의 관료도 아니고 아무런 정부 직책도 없었지만 향사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의 교육, 복지, 질서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모두 재지지주 계층 자체의 자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송의 사대부들이 최신 농법을 설명하는 농서를 집필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한 것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였다. 사대부들은 강남농법 보급으로 마련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층인 동시에 강남농법을 완성하고 전파하는 주체가 된다. 사대부와 강남농법 간의 밀접한 관계는 주희가 1179년 12월에 쓴 권농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오랫동안 시골에 거처하면서 농사일을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외럼때이 군의 태수가 되어 권농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삼가 살피건대 본 군은 전부터 땅이 메마르고 세금이 무거운데 민가는 또 부지런히 힘쓰지 않아 밭 갈고 씨앗 뿌리고 김 매는 것이 성글고 조잡하여 다른 곳과 비교하여 보아도 매우 같지 않다. 토맥이 성글고 얕아 풀만 무성하고 곡식의 싹은 드물어 비가 조금만 내리지 않아도 곧 흉년을 만나게 되니 모두 관리들이 권하고 독려하는 것이 부지런하지 못하여
이에 이르게 한 것에 연유한다. 아래로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할 방도가 없음을 깊이 두려워하니 나의 근심을 늦추어 주기 바란다. 이제 마땅히 행할 바가 있으니 아래 항목을 권유하노라. 하나, 무릇 가을에 수확한 후 모름지기 겨울이 되기 이전에 집집마다 소유한 논을 같은 방식으로 갈아엎어 얼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고 정월 이후에 이르러 다시 여러 번 쟁기로 갈고 서래로 고르게 한 후 씨앗을 뿌린다. 자연히 논흙이 깊이 숙성되고 흑살이 살지고 두터워 파종한 벼가 쉽게 잘 자라며 논에 가득 찬 물이 잘 마르지 않는다. 하나, 논가리를 한 후 봄철에 비옥하고 좋은 논을 골라 거름흙을 많이 써서 종자와 섞어 변모가 싹트게 한다. 거름흙을 만드는 일은 역시 가을이나 겨울 한가한 때에 하되 미리 지면에 풀을 깎아 말려 불태운 재를 인분에 휘저어 섞어 그 속에 종자를 넣은 연후에 씨를 뿌린다. 하나, 변모가 이미 자라거든 모름지기 때가 되면 일찍 모를 심어 늦추다가 절기를 지나치지 않도록 하라. 하나, 변모가 자라면 잡초도 또한 나게 되니 논물을 방류하여 말리고 자세히 분별하여 하나하나 뽑아내서 흙 속에 밟아 넣어 벼 뿌리를 배양하라. 논둑과 밭둑의 경사면에 난 띠풀 따위도 역시 때를 맞추어 깎아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여 지력을 떨어뜨리고 작물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니 장차 곡식이 잘 여물고 충실하게 할 것이다. 하나, 산간 육지로서 조, 보리, 삼, 콩 등을 심을 수 있는 곳 또한 때가 되면 힘을 다해 갈고 파종하여 땅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 벼가 익기 전에 식량이 떨어질 즈음에 먹거리를 이을 수 있도록 하여 굶주림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하나, 저수지의 이용은 농사의 근본이니 더욱 협력하여 공사를 일으키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만일 태만하여 때에 맞추어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무리를 문서에 나열하여 현에 보고하고 징계하도록 요구하라. 만일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넓은 곳이 있어 민간에서 사람들을 규합하여 모으기 어려우면 현을 통해 진정하여 관에서 수축하도록 의뢰하라. 만약 현의 담당자가 조치하지 않으면 곧 군을 통해 진정하여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기를 기다리라. 하나, 뽕나무와 삼의 이로움은 의복이 의뢰하는 바이다. 모름지기 뽕나무, 삼, 모시를 많이 심고 부녀자들이 부지런히 힘써 누에를 기르고 길쌈을 하여 옷감을 만들도록 하라. 뽕나무는 매 가을, 겨울이 되면 옆에서 자라나 구부러진 작은 가지를 모두 잘라주어 큰 가지의 기맥이 온전하고 왕성하도록 힘쓰라. 자연 새로 난 잎이 두텁고 커서 누에를 먹이는데 힘이 될 것이다. 하나, 대체로 농상의 일은 앞에 항목 몇 개 조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토의 풍속이 또한 저마다 같지 않음이 있으니 늘 몸소 살피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널리 묻고 살펴 삼가 지키고 힘써 행하여야 한다. 오직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은 지나쳐도 되지만 태만하여 실패하면 안 된다. 전에 이르기를 민생은 부지런함에 있고 부지런하면 궁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경에 이르기를 나태한 농부는 스스로 편안하여 늦도록 일하지 않고 밭일에 복무하지 않아 이에 서직이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성현이 내린 교훈이 분명하니 무릇 모든 백성들은 일체 준수함이 마땅하다. 주희는 당시 최첨단 농법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거름 주는 방법, 모내기 하는 법, 조, 보리, 삼, 콩 등의 재배법, 저수지 유지법, 잠업 등 강남농법의 정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백성들이 따르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남송대 사대부들이 강남농법 전파에 힘쓴 것은 자신들의 임지나 고향의 지역 경제와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실사구시 정신의 발현이었다. 4. 사와 예의 부활. 남송의 사대부는 강남농법의 적극적인 전파를 통하여 향촌의 경제를 일으키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향촌의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하여 새로운 예법을 고안하고 종법 제도를 부활시킨다. 유교 국가의 핵심은 예였다. 한대에 이르러 예에 관련한 기록은 주례, 예기, 의례로 정리된다. 주례는 가례는 거의 다루지 않고 주나라 시대의 정부 제도를 다루고 있다. 한편 예기와 의례는 관혼 상제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고전이다. 조선에서도 예에 관련한 모든 것은 예기와 의례를 참조하였다. 그런데 의례는 주나라 예법의 일부만 전하고 있었다. 그나마 제사와 관련된 예법은 주나라와 춘추 전국 시대의 계급 질서였던 경대부와 관련된 것들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서 의례와 예기는 모두 봉건 질서를 전제로 고안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법가의 중앙 집권제를 도입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한나라가 진의 체제를 물려받으면서 봉건 신분 질서는 사라진다. 황실과 극소수의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민이었던 진, 한, 당 시대에 공경 대부사를 위한 예법은 적용 대상 자체가 없었다. 반면 봉건 시대에는 없던 황제나 평민을 위한 예법은 아무것도 전해지는 것이 없었다. 한 당 시대의 유학자들은 새로운 중앙 집권 체제가 요구하는 예법을 고안하고 해석하는 데 힘을 쏟았다. 대표적인 것이 후한의 정현이 정리한 의례다. 그러나 한, 당 시대를 거치면서 정리되기 시작한 예법들은 대부분 황제와 귀족들에 관련된 것이었다. 송대에 출연하는 사나 평민들에 관련한 예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와 평민을 위한 예법은 11세기 송유학자들이 만든다. 특히 조상에 대한 제사를 새롭게 정비한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신분 질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법이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이미 제사는 신분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었다. 1년에 몇 번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상에 어떤 재래 음식을 몇 가지 올려야 하는지, 몇 대 조상까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등에 관한 모든 것이 신분에 따라 정해졌다. 712년 당의 오례 제도를 정리하여 편찬한 개원예도 모든 제례를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서 상세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고례에도 관료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당 개원예 어디에도 관직이 없는 집안에 대한 제례는 규정해 놓은 것이 없었다. 교육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관직이 없는 집안이면 따라야 할 제례를 찾을 수 없었기에 송의 제지지주 출신 사, 즉 향사들은 조상에 대해 어떤 예를 갖춰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음서 제도를 통해서 관직을 물려받지도 못하고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한 사들은 아무리 경제력을 갖췄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나라에서 정한 예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사대부의 제례를 규정하고 나라의 인정을 받는 것은 사의 계급 이해와 직접 연관되는 일이었다. 이 작업을 한 것이 주희를 필두로 하는 성리학자들이었다.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체계를 정립한 송대의 유학자들은 예를 정치, 사회 질서는 물론 철학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예는 습과 구분되었다. 습은 어떤 공동체가 오랫동안 해온 익숙한 것들, 즉 풍습을 뜻했다. 그러나 습은 윤리, 도덕적 원칙에 근거하지도 않았고 경전에 기반하지도 않았다. 또한 구습은 교육받지 않은 평민들이 따른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저속하게 변질될 수 있었다. 반면 예법은 성현들이 고안하고 경전을 통하여 후대에 가르쳐준 엄숙하고 세련된 의식이었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고 성리학자들은 생각했다. 풍습과 예법이 일치된 것, 올바른 예법이 곧 모든 사람들이 즐겨 행하는 풍습이 되는 것이 이들이 그리는 이상국이었다. 북송의 대학자들 중 특히 가래에 대해 가장 많이 논한 사람은 사마광이었다. 북송의 대표적인 명문가 출신이었던 그는 왕안석의 부상 이전까지 신종의 최측근이었다. 왕안석이 부상한 이후에는 야당의 지도자가 된다. 송대의 가장 탁월한 역사가였던 사마광은 고대에서부터 송의 건국까지의 역사를 기술한 자치통감의 저자다. 그는 관직에 있는 동안 여러 차례 예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062년의 상소에서는 나라에 질서가 있는지 무질서한지는 예법에 달렸다고 하면서 예법을 정립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줌으로써 황실의 안녕을 꾀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말년의 사마광은 서례라는 책을 썼는데 제1장에는 편지 쓰는 형식을 서술하였고 나머지 9장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관혼상제의 예법을 기술하였다. 그는 각 줄을 자세히 달아 자신이 주장하는 예법이 경전을 따른 것임을 주장하는 한편 당시 사대부들의 잘못된 예법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성리학의 창시자 중 하나로 간주되는 북송의 장제도 고대의 제례와 상례의 복원을 주도하였다. 근세의 상례제에 법도가 없고 초상 때 3년복을 융숭이 다할 뿐 기년 이하의 복은 최마로 밟고 입지도 않으며 제례는 엄숙히 거행하지 않고 하나같이 세속에 저속한 예절에 따랐다. 그러나 선생은 연이어 기공의 초상을 당하여 처음으로 고례에 따라서 상복을 마련하여 경중에 맞게 하였고 가제에서도 처음으로 사시의 천식을 거행하여 제사를 받드는 데 정성을 극진히 다하였다. 이 말을 처음 전해 들은 자들은 그들을 의심하기도 하고 비양거리기도 하였으나 마침내는 선생을 믿고 따라서 세속에 저속한 예절을 버리고 고례를 따르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 모두가 선생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그는 예와 이를 같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예는 리이다. 모름지기 리를 연구해야 한다. 예는 그 마땅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리를 알면 예를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예는 리보다 뒤에 나온다. 지금 예문은 온전한 형태가 아니어서 먼저 예의 의미를 구한 뒤에 예가 그 원리에 부합하는지를 보아야 하니 이것이 성인들이 만든 방법이다. 원리에 맞지 않은 것은 다른 유자들이 첨가하여 집어넣은 것으로 버려도 되고 취해도 된다. 문제는 당대에 와서 예법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었다. 옛 사람들은 예를 논의하고 검토해서 정해지면 집집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실천하였다. 지금은 정해진 제도가 없어서 모든 가문들이 제각각 정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집집마다 관습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정의와 정호 역시 예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옛 예법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옛 예법을 탐구하는 것은 선왕들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일단 터득하면 새로운 예법을 고안해도 된다고 했다. 또한 예의 근본은 백성들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니 성인은 이에 기초하여 도를 만들었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5.
사와 종법제도의 부활. 송의 성리학자들이 종법제도의 부활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도 당시의 혼란스럽고 타락한 예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종법제도는 봉건제 하에서 가산이 종손에게 영구히 세습되도록 고안한 주나라 특유의 제도였다. 경전에 등장하는 종법제도에 따르면 가산을 물려받은 종자, 종손만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대종의 경우 종손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지만 소종의 경우에는 4대 봉사만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여 봉건제를 폐지하고 관료 선발이 점차 과거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세습 가문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미 한대에 이르면 극히 일부 권문세가를 제외하고는 종 전체가 종손을 중심으로 거대한 장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봉건제도는 사라진다. 그 대신 조부모와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가가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세습이나 혈통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더 이상 종법을 따르지 않았고 작은 아들들도 재산을 동등하게 물려받았다. 당의 계원례는 종법 제도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종손이 아니더라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정치, 경제, 사회가 판이하게 달랐던 춘추 전국 시대의 봉건제도를 위해 고안된 종법제도를 송대에 부활시킨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종법제도의 재도입을 주장한 성리학자들 본인들은 대부분 향사 출신으로 봉건 시대의 귀족들을 염두에 둔 종법제도의 적용 대상조차 아니었다. 송대 이전의 모든 제례 문제는 황실과 귀족, 권문세가, 고관들의 문제였다. 반면 향사들은 종을 따질 수 있는 오래된 귀족 가문 출신도 고관 대작을 지낸 권문세가의 후예도 아닌 일반 사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통이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조상을 받드는 예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숙하고 감동적인 예법을 갖춘 것은 집안의 명예를 지키고 친족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소식은 자신의 고조로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작성하고 비석에 새겨서 가족 묘 앞에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천자나 일부 권문세가만이 대종을 이룰 수 있으며 자신의 집안과 같은 경우에는 소종을 따라야 한다며 일반 사대부들을 위한 종법 제도를 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장제 역시 종법 제도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천하의 민심을 관섭하여 종족을 고도드리고 풍속을 두터이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근본을 잊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보계 세족을 명백히 하는 것과 종법을 세우는 데 있다. 종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계통의 유래를 모르게 된다. 옛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을 알지 못하는 자가 거의 없다. 이제 종법은 폐지되었지만 후세의 보첩을 숭상하여 오히려 그 유풍이 남아있는데 보첩마저 폐지한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며 100년의 역사를 가진 집안이 없음으로써 고륙의 계통이 사라지게 되어 매우 가까운 친척이라도 은혜 또한 박하게 될 것이며 종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종에는 세신이 없어질 것이며 또한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 하루아침에 공상에 이르게 될 것이며 종법이 서지 않으면 그가 죽은 이후엔 가족들이 분산되어 그의 집안이 전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종법이 엄정하면 사람마다 각기 자신이 태어난 곳을 알게 되어 조종에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조정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지만 공경은 제각기 그의 집안을 보존할 것이니 충의가 서지 않겠는가. 충의가 서게 되면
조정의 근본은 따라서 견고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갑작스레 부귀를 얻은 사람들은 30년, 40년간의 계획에 그치게 되어 한 구역에 집을 지어 그 소유를 누리다가 그가 죽으면 많은 자식들이 각기 분열되고 얼마 되지 못하여 탕진되므로 그의 가정은 보존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는 집안도 보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국가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고대의 종법제도를 그대로 부활시킬 수는 없었다. 장제는 타협안을 제시한다. 오늘날 대신의 가문에서는 종자법을 시행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한 사람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을 때 적장자를 대종으로 삼아 가문의 부에 맞게 후하게 주어 종자를 기른다. 종자의 위세가 무거워져서 혹 그것을 바랄 경우 종자를 모시는 것 외의 소유를 친척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다. 종자가 전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현명한 자를 선택하여 종자로 세운다. 비록 종손이 아니더라도 고위 관리들은 자신들의 종을 따로 세우고 지금부터라도 각 집안의 종법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었다. 종법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가는 이제 다시 종으로 확대되었고 사는 과거에 낙방하여 정부 관직도 녹봉도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학인으로서 자신은 이제 가의 대표만이 아닌 종의 대표로서 또 자신의 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유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었다. 송대의 제례 논쟁의 가장 획기적인 전기는 정의가 마련한다. 정의도 소식이나 장제와 마찬가지로 종법 제도의 부활을 주장하였다. 종자의 법이 서지 않으면 조정에는 대대로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들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종법은 몇몇 큰 관료의 집안에서 법을 세운 것이다. 종법이 세워지면 사람들은 각기 유례한 곳을 알게 된다. 정의는 그러나 종법 제도를 부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보편화하고자 했다. 소식이나 장제 등은 모두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런 규정이 없던 사대부들의 제례를 정립하는 것을 고민하였다. 이들이 종법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도 사대부 계층에 적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의는 황실이나 귀족, 사대부는 물론 일반 백성들도 모두 제례를 지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천자로부터 일반 사람에 이르기까지 오복제도는 다름이 없으니 모두 고조까지 이르는 것은 상복도 그렇게 하고 제사 역시 그렇게 한다. 그 친소수의 절목은 고찰하기 어렵지만 그 원리는 반드시 이와 같다. 7묘와 5묘라도 제사는 고조까지만 지낸다. 대부와 사는 혹 3묘, 2묘, 1묘를 또는 친묘에서 제사 지낼 수 있는데 비록 차이는 있지만 제사를 고조까지 지내도 무해하다. 아버지 제사만 지낸다든가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를 모르는 것은 금수의 도이다. 아버지만 제사 지내고 고조까지 미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가 아니다. 정의는 관직과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위패를 사용할 것도 최초로 주장하였다.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조상의 초상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의는 나무로 만든 패에 조상의 이름과 직함을 쓴 위패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그림도 그렸다. 그는 1년 중 드릴 수 있는 제사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6. 주자가례의 완성. 주희는 예법과 윤리는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고례는 대부분 사라졌다.
지금처럼 옛날에 예가 산실되어서 100가지 중 한두 가지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에서 모호하게 도리를 말한다면 어떠하겠는가? 그 말한 것이 어떤 도리를 얻겠는가? 모름지기 산실된 여러 예들을 이리저리 비교하고 검토하고 구체적인 조목들을 하나하나 그 실제를 드러내어야 비로소 그 도리가 분명해질 수 있다. 비교해서 확실하다면 그 도리 역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분명해질 것이다. 그는 고래를 재발견하여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았다. 위대한 성현이 출현한다면 필요한 모든 예법을 새롭게 고안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일반인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예법들을 고쳐 나가면서 올바른 예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다. 옛날의 예는 지금 실행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전에 말했듯이 후세에 위대한 성인이 나타나 예를 정리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면 일일이 옛사람의 번거로운 방식을 다하지 않고도 옛날의 큰 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옛 예는 실행하기 어렵다. 후세에 만약 예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고금의 마땅함을 가려내어 만들어야 한다. 북송의 마지막 황제 휘종 연간인 1113년 정부는 정화오례 신의를 반포한다. 이 예서는 최초로 평민들의 관혼상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민들을 위한 제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편찬자들이 평민에게도 3대 봉사를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휘종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후 전란으로 인하여 정화오례 신의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주희는 지방관을 수차례 역임하면서 지방 평민들 사이의 예법이 얼마나 철저히 무너졌는가를 직접 목격한다. 18세의 진사시에 합격한 주희는 24세인 1153년 푸젠성 남부의 동안 현주부로 부임한다. 그는 평민들의 가례를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목격한 현실은 참담했다. 그는 상소를 올린다. 예법에 관한 글 중에서 결혼의 예를 중시하는 까닭은 남녀를 구별하고 부부 사이의 도리를 확립하여 풍속을 바르게 하고 화란의 근원을 막기 때문입니다. 본현에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결혼 풍속을 들어보니 혼인의 예가 없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가난하여 혼인의 예식을 치르지 않거나 유혹하여 여자 편에서 남자 편으로 달려가기도 하니 이를 인반위처라 하는데 이와 같은 습속이 풍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유행이 부유한 사대부 집안까지 미쳐서 그와 같이 행위하고도 더 이상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한 폐단은 비단 예의의 법도를 어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도도 모독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시세움하고 싸워 상처가 빚어지게 되면 혹은 이러한 상처 때문에 자신을 망치고도 뉘우침이 없습니다. 혼인의 풍속이 이와 같이 어둡고 문란하니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바라건대 현재 통행하는 예에 관한 조법을 조사하여 깨우쳐 금지토록 하십시오. 아울러 갖추어 사주에 보고하여 정화오례에서 사대부와 일반 서민의 결혼과 관련된 의식을 검토하여 내려보내 준수하게 하고 엄격히 시행하여 주십시오. 주희는 윗사람들이 예법을 따르는 것은 쉬우나 하층민들은 따르고 싶어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했다. 조정에서는 모든 예법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예법을 해석해주는 관리들도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현과 같은 지방행정 단위에서는 정화오례 신의가 제대로 보급되어 있지도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대부나 평민 집안이
가례를 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주희는 정화 오례 신의에서 현의 관리나 평민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발췌하고 최신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새롭게 요약, 반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요약본을 각 치와 현에 세부씩 보내 현치와 학교, 불교나 도교 사찰에 한 부씩 배포할 것과 현의 관리들에게 새로운 예법이 시장과 마을에서 제대로 널리 설명되도록 책임지을 것을 제안한다. 예법이란 위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로 조정에는 전장이 밝게 갖추어졌고 또 상소성의 예부를 설치하고 상소, 시랑에서 낭리 수십 명에 이르기까지 태상시의 태상경, 소경으로부터 박사, 장고를 둔 것이 또 수십 명입니다. 매번 일을 치를 때마다 옛 사례를 살펴 시행하고 또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계획을 짭니다. 그릇, 패백, 재물, 술 등을 들여왔다 내어가는데도 모두 정해진 격식이 있습니다. 오르내리며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도 용모와 절도에 대해 모두 익숙하게 보고 듣던 것이라 어긋난 점이라는 없습니다. 설사 한 가지 잘못이 생기더라도 또 간관과 어사들이 고금의 근거를 가져와서 따져 묻고 바로잡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나 현 등의 사대부 서민들의 집안은 예법을 그만둘 수 없어 실천하고자 하여도 그 형세가 곤란하다고 할 만합니다. 총괄해 보면 합당하지 않는 이유를 5 얻을 수 있으니 그들 각각을 거론해서 바로 잡으려면 또한 5가지 주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위아래에서 함께 이어받아 사용하는 예법은 정화오례입니다. 그 책은 비록 예전에 반포되었지만 율령과 함께 담당 관서에 보관되어 있고 옛법에 종사하는 서리들도 대부분이 세속적인 서리들인지라 그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수장이 된 사람 역시 때에 맞춰 선포해서 아래에 통하게 하지 못하고 심하게는 그 책을 버려버리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법이 합당하지 않는 첫째 이유입니다. 책이 다행히 보존되었다 해도 위아래에서 대충대충 처리하는 풍습을 이어갈 뿐 평소에는 예법을 익히지 않아 일이 닥치고서야 갑자기 배우려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베풀어 널려놓은 것이라고는 대부분 잘못된 것들인데 조종에서는 또 감독하면서 바로잡지 못하니 이것이 예가 합당하지 않는 2번째 이유입니다. 제사에 쓰는 기물들은 정화 연간을 거치면서 제도를 바꿨는데 옛날의 기물로서 오늘날 남아있는 것을 모두 취해서 법도로 삼으니 오늘날 교회의 사당에서는 그 제도에 따라 기물을 씁니다. 그러나 주와 현에서는 오로지 섭씨의 삼리에서 정한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괴이하고 불경스러우며 옛날의 제도를 회복한 것도 아닌데 정화 연간에 결정한 것은 아직도 반포되어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예가 합당하지 않은 3번째 이유입니다. 주현에서는 오직 3명의 헌관만이 제사용 복식을 입을 뿐 분헌, 집사, 배위 등은 모두 평상복을 입습니다. 예와 오늘이 뒤섞이고 올바른 것과 세속적인 것이 분별되지 않으며 현과 읍에서 곧장 평상복을 입을 뿐이어서 전례에 상응하지 않으니 이것이 예가 합당하지 않는 4번째 이유입니다. 또 정화오례라는 책은 만들 당시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 앞뒤로 서로 모순되고 소략해서 완비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행사를 다 따르기 어려우니 이것이 예가 합당하지 않는 5번째 이유입니다. 예가 합당하지 않는 이유가 5이기 때문에 일일이 바로잡는 데에도 5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조정에서 시행되는 예법은 주나 현의 사민들이 참여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두를 반포하려 하면 전달하는 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힘들어하고 익히는 자들은 너무 광범위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고 근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나 현의 관청과 민간에서 쓸만한 것들을 택해서 근래의 예제를 참고하고 종이에 적어 끈으로 묶고 소흥 찬차 정화 민신 예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서 판각을 하고 인쇄를 해서 주와 현에 반포시키되 각각 3통을 만들어 모두 나무 괴짝 속에 보관해 둡니다. 지키고 관리하는 것은 마치 조소처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쓰면 또 주현에서 판각한 목판을 정월에는 베껴서 시장이나 시골에 게시해 두고 두루 알게 한다면 오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예법을 기록한 책이 이미 반포되었다면 또 주현에서 사인들 가운데 독실하고 예법을 좋아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내용을 외우고 강론하게 하고 서식과 예법을 익히게 하되 주현마다 각각 몇 명씩을 학교에 모아두고 칠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매번 일을 치를 때마다 그들이 예법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또 제학사와 같은 감사에게 조칙을 내려 예법대로 받들어 행하지 않는 자들을 살펴서 모두 죄로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제수용 그릇이 한둘이 아닌지라 군이나 현에서 사용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 다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각의 일마다 제기 하나씩을 공급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주군에 보내 수령의 관사에 보관하게 하고 그 제도대로 제기를 만들게 해서 주에서 쓰는데 공급하고 여러 현에도 줍니다. 쓰이는 기물은 별도로 한 창고를 만들어 따로 담당하는 관리를 배치하고 궤에 넣어 보관해 둔 것과 함께 수령이 새로 부임하거나 교체되어 떠날 때 둘 다를 서로 인수인계하고서 인지에 기록해서 그 일을 중요하게 취급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장입니다. 제사 복식은 당연히 정화 5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주현의 삼헌, 분헌, 집사, 찬축, 배위의 복식은 있는 것을 고쳐서 쓰고 없는 것은 의논해서 보충해서 모두 옛날의 예복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제수용 기물을 다루는 방법처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주장입니다. 예서에서 완비하지 못한 것은 다시 자세한 고찰을 더해서 고치고 바로잡아 반열의 순서, 진설, 행사, 승강의 일을 각각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서 예서와 함께 널리 반포한다면 보는 사람들이 환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주장입니다. 예법이 합당치 않은 것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모두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또한 그 주장이 이와 같아서 또한 명백하고 쉬이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 의논할 사람이 없다면 경솔한 풍속이 이기게 되니 이것은 뜻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언제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법이란 위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의논을 서술하면서 이를 들어 실천할 수 있다면 거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년 후인 1179년 지방관으로 장시의 난장에 부임한 주희는 다시 한번 상소를 올려 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법 교본을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1190년 푸젠성 남부 장저우의 현감으로 부임한 주희는
여전히 지방의 풍속이 문란함에 놀란다. 장주의 풍속은 야박하고 비루하여 부모의 상이 있을 때 문복 취지를 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다. 선생이 먼저 고금의 예와 법을 써서 그들을 깨우쳤다. 또한 고금의 상례, 장례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의례를 모아서 부로들에게 보여주어 그 자제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도록 하였다. 풍속이 부처를 숭상해서 남녀가 경전 공부를 위해 절에 모였다. 여자 중 결혼하지 않으려는 자는 자신들끼리 암사에 거주하였다. 선생이 이런 것들을 엄하게 금지하였다. 사회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주희는 예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평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법 편찬과 보급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주자 가례는 그렇게 탄생한다. 주희의 저작 중 중국과 조선의 문명에 가장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주자 가례였다. 주희가 가례를 집필한 계기도 사로서, 지방 관료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실사구시에 입각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주자 가례는 주자가 많이 의존한 사마광의 서례 등 과거의 예설을 대폭 간소화한다. 평민들이 쉽게 예법을 따르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한다. 엘리트를 위한 예설을 따로 집필하지도 않았다. 사대부든 평민이든 모두가 함께 쉽게 따를 수 있는 예설을 만드는 것이 주희의 목표였다. 남송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계급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례 방법을 고안해내는 데 성공한다. 중국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상업화되고 도시화되었던 송대를 살았던 사는 자신들의 정체성, 사회에서의 역할, 특권 등을 새롭게 강구해야만 했다. 관습과 사회 통념이 급변하는 시대에 이들은 서로를 엮어줄 공통점을 찾고자 애썼고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고전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고대의 예법을 참조하면서도 이에 얽매이지 않았다. 신분 고하에 따라 예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규정하는 것도 거부하였다. 그 대신 올바른 예와 습은 구별하였다. 그러나 습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보았다. 올바른 예만 가르쳐주고 이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신분고하,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 예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례와 종법 제도는 송대의 새로운 엘리트 계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사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누구나 제례와 종법 제도를 따르도록 장려함으로써 신분 질서의 벽을 허물었다. 이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계급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만 제례와 종법 제도의 복원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올바른 예법과 가족 제도를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윤리와 도덕이 회복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들에게 예와 종법은 곧 이 일을 실천하는 방법이었다. 성리학은 이렇게 태동된다. 송나라에서 종법 제도가 부활하고 주자 가례가 집필된 것은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 때문이었다. 성리학이 가라는 제도를 국 못지않게 중시하면서 충과 효를 각각 국과 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동급으로 놓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7. 명의 대안. 명은 주자성리학 체제를 완성한다. 명 특유의 정치, 경제, 행정 체제는 태조 주원장이 그 초석을 놓았다.
명태조는 완벽한 전제군주로 모든 백성을 직접 통치하고자 하였다. 주원장은 1380년 승상제도를 폐지하고 다시는 부활시키지 않았다. 모든 행정 업무는 자신이 직접 보았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모든 상소도 직접 챙겼다. 고위 관료들에게는 태조의 칙령을 쓰는 단순 업무만 맡겼고 태조에게 조언을 할 수는 있었지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았다. 주원장이 1376년에서 1396년 사이에 수만 명에 이르는 공신과 관료를 숙청하자 명예 관료는 더욱 위축되었다. 조종의 역할은 단순히 태조의 의중을 전달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반면 주원장은 향촌 질서는 중앙조정과는 정반대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향촌 운영은 주자성리학의 윤리, 도덕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향촌 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만 지방의 관리가 개입하고 중재할 뿐, 향촌 내의 모든 문제는 해당 지역의 원로와 유지들에게 맡겼다. 태조는 관리들이 향촌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를 금지하였다. 주원장이 고안한 명예제도는 황제의 전제주의와 향촌의 이상적인 도덕 공동체를 합쳐놓은 특이한 모습이었다. 명태조는 경제도 단순한 농업 경제를 선호하였다.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 그 대신 황제 자신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극히 검소한 생활을 할 것을 권장하였다. 정부의 재정도 절약을 극도로 강조하면서 관료의 숫자를 줄여 나갔고 관료들은 최소한의 봉급만 받았다.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정복 전쟁에도 일체 나서지 않았다. 재정도 단순화했다. 국가의 재정과 지방의 재정도 구분하지 않았다. 모든 지방 관리들은 동시에 중앙조정의 관리로서 재정을 담당하였다. 황실의 비용과 국가의 비용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조정에 납부되는 모든 세금과 물품들은 황궁 내에 보관하게 하면서 황제가 직접 관리하였다. 황실의 규모와 업무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황실의 재정과 업무를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를 두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군대의 보급과 재정도 민간 부서에 맡길 뿐 별도의 기구를 두지 않았다. 군대는 둔전을 두어 자급자족하도록 하였다. 그 대신 세금은 낮게 유지하였다. 토지세는 소출의 3% 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은 물품으로 걷고자 하였다. 송원대의 화폐가 통용되던 것과 극단적으로 다른 정책이었다. 세금 납부에 있어서도 별도의 수송망을 두지 않고 납부자들이 직접 납부하게 하였다. 태조의 정책은 송원대의 경제 발전이 가져온 지역 간,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송원대에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일부 지역과 수공업,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특정 분야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명태조와 그를 보좌하는 주자 성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일부만 계속해서 발전하게 하는 것은 나라 전체의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은 정치적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나라의 모든 지역이 비슷한 경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결과는 경제의 하향 평준화였다. 송원대에 번창하던 상업과 산업은 쇠퇴하기 시작하고 가장 기본적인 농업 경제만 유지되었다. 명의 제3대 황제인 영락제는 수많은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정화의 거대한 함대를
전 세계에 파견하는 등 대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사업들을 펼쳤다. 그러나 그 후에 명예 황제들은 다시 태조의 정책을 따른다. 조선은 명의 이러한 체제를 받아들인다. 주자 성리학이 이상으로 삼던 왕도 정치였다.